네, 이어서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그 첫 좀 1교시에 이제 사회복지 프로포절 실무 분석에 있어서 프로포절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또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위치, 어떤 목적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이어서 저희가 그러면 프로포절이라는 게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라 그러면 제안을 한다, 아니면 제안서, 아니면 일종의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활동들을 이제 제안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프로포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안서라는 말씀도 많이 쓰시지만, 그냥 보통 프로포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뭐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천안에서도 어떤 제안서 형태를 내면서 프로포절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일상에서는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굳이 제안서다라는 말씀들을 안 하셔도 그냥 프로포절입니다라고 하면 제안서를 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제출한 제안서가 채택이 되면 이런 어떤 자금을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기관에서 관심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아니면 또 공공기관이나 어떤 그 사회복지 자원을 하는 재정지원처 안에서 어떤 먼저 이제 우리 지역에 요즘에 이제 많은 그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만 해도 뭐 서울 경기의 전체 인구의 뭐 5분의 1이 모여서 살고요. 나머지 또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계시지만 거의 대다수 문제들이 그 산업화되어 있는 현대화 도시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특성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 천안은 이제 농촌과 공업에 혼합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래도 인구가 이제 한 65만 정도 되는 작은 중소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중소형 도시는 이제 벗어나서 대도시와 중간 도시 정도의 어떤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안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 많은 인구들의 어떤 요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에서 놓여지는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틈새에 있는 어떤 그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기관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노인들의 성문제, 성교육에 관한 부분들, 또 아이들, 그 이제 초등학교 이하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저희 기관에 이제 어떤 제안을 주셔서 의뢰가 좀 들어와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드렸고, 그게 채택이 돼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런 활동들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문제의 의식을 클라이언트가 직접 가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사회복지 기관에서, 아니면 그런 어떤 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이런 그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정돈되어 있는 목적과 목표, 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프로그램별로 활동 등을 포함해서 사전에 기획한 계획이 바로 프로포절이다. 그 다음에 이런 계획들을 사업의 제안 형태의 문서로서 작성을 되면 그리고 이것을 제출을 하게 되는 일련의 행위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프로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나가보시면 많은 기관들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 사업들을 일정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부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 사업들을 하게 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각 지자체나 아니면 지역에 뿌리를 둔 어떤 많은 어떤 기업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기업의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제안들을 받아서 그 제안들을 자기들이 평가해서
우리 재정 지원처의 목적과 맞다라 그러면 그분들과 어떤 계약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제안을 기반으로 한 계약을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 업무들 아니면 실천 업무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업 제안 형태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바로 프로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간에 아니면 사회복지기관과 재정지원처 간에 그 다음에 또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사이에서 또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기관들,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 사이에서의 전문적인 소통 채널로서 활용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문서다, 제안 문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왜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해내느냐, 물론 뭐 경제적인 문제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들은 뭐 다 잘 아시니까 차지하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왜 이런 것들 제안의 형식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안의 형식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사회복지 기반화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많은 기관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인식을 좀 확대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런 문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이러한 것이 사회 문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특히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한 가지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시각들로 실천 방법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실천 제안되어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현재 우리의 사회적인 여건과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되어 있는 방법으로 제안에 되어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실천을 해보는, 그래서 이러한 실천에 대한 성과나 실천의 과정들을 사회복지 전문직에 계신 많은 기관들이나 그 전문직의 어떤 인력 구성에서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제안서, 프로포절의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문직들 사이에서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사회복지기관, 또 기관과 재정지원처, 또 다양한 네트워크 유관 기관들 간의 전문적인 어떤 의사소통 채널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러한 프로포절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받고요. 금전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또 그 계획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의 목적, 사회정의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즉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프로포절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복지 관련 제안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매뉴얼이자 평가의 근거다. 또 이러한 매뉴얼과 평가의 근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책임성,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 책무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결과를 논함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또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무성, 책임성들을 투명하게 공개해낼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또 평가를 받아서 지속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즉 전문성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개의 경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그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겠죠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정상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원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 그러면 예,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아니면 우리가 낸 제안서들이 대개의 경우 제안지원처라고 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이런 많은 기관들, 또 지자체 이런 기관들은 다 그 운영의 기본이 되는 어떤 금전적인 재원이 바로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매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 의한 법률기관이고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많은 부분들은 조세로 충당을 하고 있고, 또 해마다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모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국민 대다수가 내는 국민 대다수의 주머니에서 나온 공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공적 재원이다라는 것들이 큰 의미라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 그러면 이 공적 재원이 쓰이는 것이기만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공적 재원을 소용하는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좀 쓰여져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공적 재원으로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또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을 한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라 그러면 그냥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걸 유지하는 데에만 우리 세금들이 쓰여진다, 내가 낸 돈이 쓰여진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생각이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아마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들이나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일할 일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기관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충실히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안서를 낼 때도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그 필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들을 하고, 비용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용들을 쓸 겁니다 라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비용의 지출에 있어서도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어떤 틀들을, 기한들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강사비는 뭐 직급에 따라서 얼마, 또 그 교통비는 얼마, 식대는 얼마, 이런 것들이 어떤 사용 기준이 딱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즉 투명하고 충실하게 원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충실하게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책무성 논의가 국민들로부터, 또 우리 기관 내부로부터, 또 기관 외부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부터 이런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서를 만드는 것들도 더욱이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로서의 권위에 당연히 책무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또 잠깐 이제 논외로 우리가 전문성을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요. 자, 이 책무성이 강조되는 흐름에 맞춰서 과연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문제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거기에서 사회복지가 요구하는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수준의 적정한 책임성까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거죠. 즉 국민도 만족시켜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만족시켜야 되고, 또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부분과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직무에서의 가지고 될 책임성까지도 다 만족시킬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실상으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그 만족도를 확보한다라는 것들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굉장히 어려운 우리 과제들이다. 사회복지직의 현재에 가지고 있는 과제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자체 중심의 지역 중심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 아니면 기관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많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특정 상황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의 또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변화, 더욱이 사람은 우리 옛말에 조석으로 변한다라고 그러죠. 사람은 한시도 똑같은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죠.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만큼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는 소리는 또 이러한 그 어떤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목적, 즉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표준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는 평가나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 실천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지역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클라이언트에 처한 지역이나 상황,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은 능동적으로 변화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수치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에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국민들의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또 조세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책무성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갖춰야 될 전제 요건이 뭐냐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유사성, 사회복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특수한 영역에서 할 수 있거나 기대된 성과에 대한 최적의 수준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수한슨이라는 연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은 프로포저를 만들어가고 또 이걸 프로포저를 실행하는 사회복지사와 또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 두 가지로 구별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의 전문성은 첫째,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또 평생 직장의 어떤 기념,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자기의 몸값을 올림으로써 평생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의 같은 조직 수준에서의 전문성은 바로 사회복지기관의 핵심 역량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이다 라고 차별화시키고 표면에 딱 보여질 수 있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이 대상인 클라이언트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고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지자체나 아니면 자원을 제공하는 어떤 자원 제공처로부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의뢰받거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될 수 있는 토대가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개인과 기관, 조직 간의 전문성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정의를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룸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되는 어떤 그 근간이 바로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으로서의 어떤 필요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직에서의 전문가라고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 권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라고 공부하셨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권위는 첫 번째,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도 다 동일하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법률이 있어야 되고요.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법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런 법률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법률에 의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전문가로서의 윤리 규정과 가치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가로서의 자격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육이나 전문 교육 과정들이 법제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급, 2급, 1급, 1급일 경우에는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해서 국가에서 기준하는 그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그 기준이 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전문 규정과 전문 윤리 규정과 가치 규정을 갖추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한 법률의 어떤 근거를 한 기반을 가지고 있을 때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전문 기관에서 일을 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발전과 또 사회의 성장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근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성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문 지식이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 즉 제안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문제 해결 능력들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목소리들이죠. 프로포저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현장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1급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 2급이든 1급이든 자격을 갖출 때 현장 경험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다라 그러면 일정 시간 이상 작년까지 120시간의 현장 실습을 하는 또 교과목들을 이수를 하고 실제 그런 현장에서 업무의 경험들을 가지게 되죠. 이런 경험들을 거의 간호사 직종이나 의사, 또 변호사 직종의 연수 경험들, 이런 것들처럼 이 사회복지에 있어서에도 현장 경험들을 실제로 전문가로서의 어떤 과정에 필수 교과목으로 넣기도 하고, 과정의 운영의 과정으로 넣어놔서 그것들 이수를 하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의 구성 요소는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 실무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세 박자가 잘 맞춰졌을 때 바로 전문가다라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직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이것이 곧 전문성으로 연결된다, 전문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들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대학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경험과 과목을 전문 지식을 쌓고 왔다라 그래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OT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제안서를 만든다고 할 때도 또 실제 현장에서 슈퍼바이저에게 아니면 그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지도를 받기도 하고 슈퍼바이저를 받게 되는 또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직무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아니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전문성을 다 갖췄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전문성의 과정들을 좀 더 거칠 수 있는 필요해야 된다. 그래야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도 소양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만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췄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개발되려고 하면 집중적이고 또 밀도 있는 경험들이 필요하고요. 또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그래서 의도적인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다양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사회복지 현장은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없다. 다만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목적에서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역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또 만나는 클라이언트도 다르고 또 이 클라이언트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한 가지로 표준화돼서 만날 수 있다는 생애 주기별로 어린이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노인이다라고 해도 각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욕구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그 환경에 맞는 욕구에 맞는 클라이언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런 개발한 경험과 실천한 경험 또 그것들을 운영해 나가본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끊임없이 쌓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왜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냐? 왜? 사회가 변화하고 인간들이 그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욕구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욕구와 사회 현장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계속 실천들이 이루어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과정들도 전문가의 과정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이 사회복지직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변한 노력에 맞춰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전문 직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실천적인 역량을 전문성으로 하는 만큼 배움의 과정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 과정에서도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프로포절하고 하는 이런 실천적인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고요.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려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인볼브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때의 이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기관도 인원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인데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고 플랜이고 실천이고 액티비티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의 어떤 프로그램 유형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보면 칸과 캐머맨의 정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서 사회화와 발달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냐 또는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의 치료 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내 및 의뢰에 포함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을 했습니다. 학문적으로요. 그 다음에 셔로도와 롱의 어떤 프로그램 유형의 정의를 보면 기관 또는 지향 중심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또는 서비스 중심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현청이라고 하는 국내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기술 중심, 이해 중심, 태도 중심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드니또라고 하는 미국 연구자의 그 구별을 좀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서 소득 유지, 영양, 보건, 복지 이 네 가지의 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별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들 또 이러한 체계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학문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과 현장에서의 어떤 거리감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원지원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있는 제공하는 분들의 어떤 지원처에서를 좀 보게 되면 프로그램 유형들을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계획하여 진행 예정인 사업을 바로 프로그램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장비 및 이동수단의 구입, 시설의 개보수 등은 기능보강 사업이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기능보강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단순하게 구별을 하고 있는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보강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프로그램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네, 3교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